예, 반갑습니다. 황금언론법 대표 인사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28일 오전 황금언론법 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참석하신 분 중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원외 쪽에 하고 가수하고 나눠 있는데 가수 한번 먼저 손 들고 있어요. 과수 쪽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과수부터 먼저 강의하면서 다른 걸 개막했습니다. 과수 품목을 정해도 되고 품목이 없어도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과수에서 배우면서 품목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 품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물은 생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작물이다. 생리에서 과수 지금 낙엽과수가 있고 상록과수가 있는데 여기서 상록과수 유자나 밀감 인사람 있습니까? 예, 유자, 밀감, 예, 좋습니다. 상록과수와 낙엽과수는 체내 저장 양분이 다릅니다. 어디에 저장할 거냐? 이 분류가 중요합니다. 낙엽과수는 1년치 자란 나이테 속에 저장합니다. 나이테. 그 다음에 상록과수는 얘는 잎에 저장합니다. 두 가지 다르죠. 그럼 상록과수나 우리가 여름에 단연생 재배하는 채소류나 두 개는 동일합니다. 상록과수나 우리가 재배하는 채소 두 개는 동일합니다. 이 두 놈은 왜? 잎에 저장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채소류와 요 사이에서 또 북은 비대를 시켜서 종자 번식을 해서 마지막에 내리는 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놈이 역으로 자라서 씨앗에 창을 내는 게 꽃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마나 우리는 지금 시간에서는 과수를 강의할 거니까 과수에 대한 것. 자, 상록과수는 수확 이후에도 영향을 계속 줘야 돼요. 수확 후에도. 그러면 낙엽과수를 봄에 먹는 시기를 하는데 상록과수는 수확 후에도 얘는 꾸준하게 체내 저장량 확보해서 칼라 2리터에 설탕을 3 내지 5kg 써라. 상록과수. 그러면 언제까지? 봄순이 나기 전까지. 얘는 봄순이 나기 전까지. 자, 이렇게 되면 낙엽과수는 봄에 목매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잎이 없다는 거예요. 낙엽과수는 봄에 얘들은 목매 시기. 요 두 개가 자세히 보면 채소들은 열매가 열었을 때 하는 방법과 비슷하긴 하나 그 조금 차이 납니다. 왜? 그 계절에 잎이 먹고 견디낼 수 있는 힘에 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 원에. 우리가 무진장이 줘서 무진장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 무진장이. 그 말은 지하수를 팠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 그러죠. 기계에 무리가 안 가고. 많이 나오니까 지가 올라오는 것에서 얕은 데서 퍼잖아요. 모다가 물이 안 가죠. 그런데 식물은 모든 것이 한계치가 몇 킬만 있다는 한계치가. 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계치를. 그래서 그 한계치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꾸준하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상록수에 이렇게 해서 연매 시빌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봄순을 굵게 나오게 만드나 낙엽과수에서 목매 시비는 요거에 달라졌어. 요거는
목매 시비는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이렇게 되는. 그럼 상록수는 이게 하우스에 들어있는 것들 많아요. 상록 가수들은 상록 가수들은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계절에 따라서 그 온도값이 각각 다르거든요. 온도값이 다르다는 잘못하면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장애가. 그래서 상록과수와 낙엽과수는 두 가지가 엄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잎이 달려있는 채소는 우리가 떡잎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게 단연생 뿌리를 계속 박아 계속 올라오는 작물은 체내 저장양분을 겨울에 저장합니다. 씨앗은 씨앗에 저장하고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행동의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제일 다른 놈이 감씨. 이 감씨는 감씨앗, 감종자. 그래서 씨앗을 계속 쓰는데 씨앗을 안 쓰고 종자로 쓰는 게 감종자거든요. 성씨가 감씨가 있기 때문에 감종자 그러면 그 감씨한테 이게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감은 종자라 그러고 다른 것들은 씨앗이라 그런 용어로 많이 씁니다. 얘네는 이것도 많았습니다. 그 새파란 거 잘 나오는 거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에 옛날에 어릴 때 감시를 하면 안에 숟가락 같은 놈 있죠? 거기 여기가 떡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연밥이라든지 떡잎이 돼 있는 것들이 좀 꽤 있습니다. 연밥이라든지 그 땅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떡잎을 요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없어요. 요렇게 자라요. 요렇게 자라요. 요걸 다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라가 제일 어려운 게 감종자예요. 감종자. 감종자는 요 배알을 씨앗을 다 먹고 올라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낙엽 수가얘가 심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 낙엽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수분도 많고 조건이 좋은데 얘가 씨앗을 들고 못 나와요. 씨앗을 햇빛에 들고 나오면 종자가 다 안에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요 씨앗 속에 영양이 탄수화물 많으니까 또 여기 곰팡이가 피고 그리고 또 요 안에서 지가 잎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여백을 뱉어서 죽어요. 여백 속에 있는 안에는 단백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하는 이런 종자들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 종자부터 계산하는 우리가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방법만 그 대표 강의할 때는 좀 축소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수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목매 시비. 목매 시비는 이 가지에서 지금 눈이 달려있죠. 눈 속에서는 몇 개 들어있어요? 최소한 15개가 들어있어요. 13개 이상. 그러면 13개 이상 들은 이 감은 이미 이파리가 서너 장 나오면 이미 여기에 감꽃이 물고 나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요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요. 미리. 목매 시비에 세포 분열을 하니까 복숭아 자두꽃이 피죠 벌써. 그 매실은 꽃이 펴 열매가 지금 생겼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목매 시비는 봄순이 낙이 20일 전 그럼 목매 시비 들어요. 그럼 이 시기에 비료도 줘야 되는 나무가 있어요. 단감은 뿌리가 늦게 나오지만은 매실, 자두, 복숭, 사과는 뿌리가 빨리 나옵니다. 그런데 내 토질에 따라서 미리 줘놔면 다 떠내려가는 땅은 왕마사나 그런 데는 줄 필요가 없고
잎이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줘도 되는데, 그렇지만 땅이 좋은 자리, 뿌리가 나오는 자리는 내 땅에 비로 이 씨값을 올리나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눈이 부풀면 내려가서 뿌리에서 나간 여기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이 뿌리 눈이 있어요. 뿌리 눈에서 뭐가 나와요? 굵은 뿌리가 나와요. 굵은 뿌리가 가면서 영양을 일부 흡수하고, 이 굵은 뿌리의 잔털들이 계속 달고 가요. 이 잔털들. 이 잔털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잔털이 비군이 많은 자리는 잔뿌리를 만들어요. 이 잔뿌리는 결국 어디를 찾아가냐? 지상부 잎에서 탄수화물. 그러면 당분이 많이 내려오는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상부우세성이 생기는 거예요. 위에서 햇볕이 강하니까 자, 잎이 이게 3개 있다면 여기 이파리는 원래 태어난 지가 작게 태어난 거고, 햇볕이 가려서 얘는 수분 증발량이 적죠. 수분 증발량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서 와가지고 수분을 날리고, 여기서 만든 게 질소분을 먹고 식물 밥을 먹고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가요. 아미노산 단백질. 자, 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갔는데 여기에 공급이 됐는데 얘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늘 때문에. 그늘 때문에 광량이 적으면 얘는 잎을 펴 있어도 여기 수분 증발량이 적어. 얘는 수분 증발량이 많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양이 많이 가겠죠. 증발량만큼. 그럼 여기는 적게 가요. 그럼 적게 간 거는 적게 생산하고 많이 간 건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언제 일어나? 봄에 일어나요. 그래서 봄에 목매 시비를 하면 제일 작은 잎들이 강하게 뿌리를 박아요. 그래서 황금나무에서는 가을에 작은 잎들이 있어야 된다. 감나무 가지에서 작은 잎들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은 어릴 때 영양을 공급받으면 거기에 달려있는 사과꽃이 크게 피고 복숭아꽃이 크게 피면 세포 분열을 많이 한다 소리. 목매 시비가. 그리고 잎이 태어났으면 영양을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럼 잎에서 뿌리로 가는 양, 여기에서 다시 공급되는 양, 이 양, 뿌리 잎에서 공급되는 양이 위에서 많이 오고 밑에서 적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적게 가면 뿌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많이 온 곳으로 가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위에서 많이 내려줘야 많이 올라갈 건데, 많이 올라가서 많이 내려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잘하면, 처음에 목매시부부터 연매시부를 잘해야만이 올해에 깃뿌리, 장뿌리 발달이 많이 됩니다. 세포분열은 위에서 과일이 큰 건 눈으로 잎은 보이는데 뿌리 부분은 우리가 까지집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그래서 전년도에 뿌리 눈을 깨워서 뿌리를 발달시키는 걸 하는 거는 목매시기. 그거는 뭐냐? 긴 뿌리를 많이 발달시키는 거예요. 긴 뿌리. 장뿌리 발달은 그 다음 단계. 연매시기에 가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장뿌리 발달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가요? 쿨러 장치 하신 분 있습니까? 위에 상단에 안개 살수 장치나 그 뭐 작물이 뭡니까? 복숭아. 여기 뭡니까? 사과. 감. 다른 분은? 네, 사과. 네, 시험 해봤어요? 이제 테스트 했습니다. 잘 나와요. 네. 지금 우리가 이 나무에서 돌려줘야 하는 일을 해요. 겨울에도 얘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나무가 껍질을 풀어서.
나무 껍질을 청해서 탈수는 막아내고 겨울에 이 목질부 아닌 행성청에서 새파랗게 해서 영양 이동하고 있습니다. 뿌리에서 온거 생산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대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돼서 우리는 많은 행동을 유발시키려면 지금 지상부에서 살수장치를 가동해서 물을 뿌려서 목면 시비를 하면 얘들이 더 강한 눈을 만들 수 있다. 더 강하게 세포 분열할 수 있다. 더 크게. 1차적인 목적이. 그러면 이 나무를 목질부로 이용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시킬 수 있다. 우리 나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얘는 피부로서 흡수가 되고 피부로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보내줘야 뭐가 많이 나와요? 김뿌리가 많이 나와요.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산에 있는 산천 초목들이 길게 자라있는 거 보이시죠? 순이. 봄에 가뭄에 짧게 자라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물론 수분이 많아야 되는데 생장점의 눈은 여기에 있는 눈은 언제까지 멈춰야 된다는 건 기준점이 없습니다. 영양 부족으로서 멈춘 거예요. 눈의 기준은. 그런데 우리는 눈이 우리가 성장 안 하고 에너지를 발생 못 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저놈이 요만큼 크다고 말라고 결정을 해 있어서 그렇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아닙니다. 저희 집에 감나무 묘목 생산하면 눈 한 놈 붙이라고 요 눈이 2m도 큽니다. 밖에 저 멀리 가서 하고 이야기해. 예, 2m도 자란다 소리는 이 눈 하나가 에너지를 계속 받으면 계속 자라버려요. 묘목사라고 종목상 이마트도 보시죠, 키가. 그런데 봄순의 힘은 DNA상 멈추라 하는 그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사과나무 가지향이 따라가 묘목에다 굵은 다음에 접을 붙여놨더만 2m 이상 커버려요, 1년에. 복숭나무 붙여놔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큰 이유는 여기에서 미는 힘과 지상부에서 자랄 수 있는 두 개의 비례 양입니다. 요따만 나무 비나무, 아람들이 비나무 기본이 얼마나 크죠? 아카시아 나무 한번 비고는 얼마나 큽니까? 3m, 4m 크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과수에서 절대적인 것이 뭐냐? 가을에 딸이 과일이 커야 됩니다. 때깔이 좋아야 된다. 맛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절대적인 경제성은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하나가 봄에 시작되더라. 이미 눈 나기 전부터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해서 활용할 거냐? 지금 위에 살수장치한 분들은 물을 뿌려라는 뜻이에요. 물을 뿌려서 긴 뿌리를 빨리 쭉쭉 뻗치라는 거예요. 그럼 긴 뿌리를 뻗치면 긴 뿌리의 잔털은 비료를 흡수하게 되죠. 흡수하면서 그 비료기를 여기 냄새 맡았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잔뿌리가 발달하게 돼요. 잔뿌리 개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 기분을 흡수하는 것은 지상부의 영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봄에는 햇볕을 거의 대다수 받고 있으나 목매십에서 잎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아랫잎 뿌리가 깊겠거든요. 그런데 목매십이 안 할 경우에는 복숭아 같은 게 복숭아 소금을 하러 가면 아랫잎이 똑 떨어졌거든요. 힘이 없어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거 바깥 방송 좀 제가 중지 좀 해주세요. 야 바깥에 얘기하기 하나도 안 들리거든. 그러면 우리 직원들 한번 불러주시죠. 예. 그래서 양쪽에서 강의한다. 예, 봄순에 요걸 뿌리를 깊게 받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꼭지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복숭아 꼭지가 단단하려면 낙과가 안 되려면 봄에 결정을 다 하긴 하나 사실은 전년도에 결정합니다. 전년도에 겨울에 단풍 들이기
겨울에 유막 코팅해서 탈수가 없어야 꼭지가 단단해져요. 눈이 겨울에 탈수가 없어야 돼. 그런데 겨울에 눈이 탈수가 되고 복숭아 꽃을 피워도 여기에도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2차적인 거는 먹는 십, 엮는 십은 복숭아 땡기면 가게가 쭉 부러져요. 그래 단단하게 꼭지가 배겨야만이 복숭아가 가지가 이래 굵은데 복숭아를 달아놔도 복숭아가 밀려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밀려요. 그런데 복숭아 지가 살점이 밀리지 복숭아가 안 빠져요. 그 결정은 봄에 다 합니다. 그래서 옆면 시비를 하는 거는 지상부에서 내려줘서 밑을 움직이는 방법인데 거기에다가 한 1+1을 하면 미쉐, 탈수,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물 뿌리는 건 똑같습니다. 물을 뿌려서 지상부에서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이동시키는 동작이다. 이동. 그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동시키면 이거는 뿌리가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비분이 너무 많으면 하우스 같은 데는 이불을 덮고 낮에 캄캄하게 만들어. 왜? 잎이 영양을 수분을 전발 못 시키게. 햇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수분을 전발시키고 영양을 가져오는데 이걸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면 뿌리에서 영양을 못 받아들여요. 왜? 수분이 전발 안 하니까. 그러나 노지에서는 고추나 비분을 많이 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잎에다가 물을 자주 뿌려서 잎에 있는 걸 돌려보내요. 계속. 그럼 돌려보내면 다시 오겠죠. 돌려보내면 잎 두께 얇아져요. 얇아지면 또 가져오도 괜찮아요. 저장 공간이 없어서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는 비분 과다입니다. 그래서 고추 심었을 때 구멍 시비 하지 마라. 그냥 그 원인이거든요. 구멍 뽕돌이가 빌어주지 마라. 그 말은 구멍 시비를 하면 가까운데 조그마한 비료가 해를 준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하면 과수에서는 구멍을 꼭 뚫어가지고 비료를 줘가지고 그게 비료가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올코팅 비료, 완전성 비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비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구멍 깊이를 10cm 뚫을 거냐, 20cm 뚫을 거냐, 30cm 뚫을 거냐. 내 토질에 맞는 구멍 깊이를 뚫어서 앞으로는 내 토양에 맞는 될 수만 있다면 그 깊이를 뚫어서 비료를 구멍식 해가지고 농사 수확해 지는 방법도 우리 연구해야 돼. 그 또한 비료 자체가 요소 비료가 올코팅 비료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고 나면 최소한 3개월, 5개월, 6개월 가는 정도 비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더 수확 그런 방법들이 더 많이 동원되어야 된다. 목매 시비에 대해서는 이해됩니까? 네. 거리를 2리터고 키로 몇 리터, 물 몇 리터? 500입니다. 그런 건 묻지 500. 그거는 뭐 다시 묻지 마시고. 그거는 2 내지 3회를 해라 그랬는데 더 많이 하면 더 좋다. 눈나기 20일 전부터 하라고 여기 써놨는데 뭘 또 보고 있어. 너무 초보적인 질문은 이 많은 사람 시간 낭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초보적인 질문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가면서 생육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생육이 진행되려면 비료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공간이 좁아서 조금 계란에 길게 그렸습니다. 요걸 보면 어제 조금 바꿨습니다. 요게 1월 15일, 요게 7월 15일, 10월 요게 15일, 여기가 4월 15일. 왜 바꿔버리냐? 이렇게 두면 우리나라의
10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이슬이나 썰이가 와서 거의 대다수는 여백이 씻겨지기 때문에 농약을 안 쳐도 되는 시점이라 이게 약을. 그럼 요 상단은 과거에는 이슬이 많아가지고 아래까지 약을 안 쳐도 됐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값이 올라가지고 새벽 이슬이 없는 시점에 우리는 질병이 생겼어요. 새벽 이슬. 그래서 지금은 이슬 농법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농약을 안 치는 방법. 네. 그 농약을 지금 저희 농장에 요 가까운 한 100m, 200m 거리에 지금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식사 후에 여기 당감 어린 가원에 지금 노지 과수의 무농약 재배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 12월 31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는 우리가 10월 초 되면 이슬이 많이 오는 지역마다 여백이 씻겨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1960년도에는 우리가 질병이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옛날에 마을에 이만한 감나무라든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침에 일찍 나가면 완전히 풀밭이 썰밭이죠. 그런데 그 시절에는 우리가 여름에 덥다고 등샘이 목욕하러 바위에 들어가면 옷 벗어놓고 옷 입을 때 되면 옷이 축축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수에 방금 놓은 것 대표 작년 9월 20일에 무농약 재배를 발표했습니다. 과수, 모내,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모내 작물에 살균제가 필요 없다고 강의했습니다. 그 말은 이슬이 오면 그 이슬 밤낮 딜교차 벤차에서 온 이슬이 잎에 묻어서 자기가 먹고 배가 고파서 토해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씻을 수 있다. 씻어버리면 병이 없다. 요거 한 가지. 그래서 겨울의 중심은 1월 15일 1월 15일에 이 시값이 2.7이야. 하우스에 2.7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봄에는 요 시기에는 노지에는 2.5 하우스에서는 2.1 그 다음에 7월 15일에서는 1.8 그러면 여기도 가을에 노지에서는 2.5 하우스에서는 2.1 이렇게 잡아놓은 거는 이 계절의 최고치의 맥시멈 비료량을 결정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차강을 35%하면 0.3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광록수에 의해서 수분 증발량에서 빨아들이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황금알 농법에서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초 이론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이런 사계절의 온도값에서 24절기를 쓰고 있고 하고 있는 걸 더 단순화시켜놨습니다. 1월 15일이 겨울의 중심이고
4월 15일에 여기가 봄. 그럼 7월 15일에 여름의 중심. 10월 15일이 가을의 중심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쓰기가 아주 편합니다. 요 표를 보면 공기에는 정식을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 되면 채소들이 비싸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온도 값에서 우리는 질병이 언제부터 많이 일어나요? 사과 타지병 갈만 언제 일어납니까? 7월 초부터 일어납니까? 7월 말부터 일어납니까? 7월 한 중순부터 말. 7월 중순에 여름이 중순이죠. 사과 갈만이 그거 더 빨리 일어나는 게 없습니까? 빨리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또 7월달 되기 전에 작은 순이 나왔을 때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6월 15일까지 갈까요? 예. 그럼 6월 15일에 집에 이슬이 있습니까? 이슬이 없죠. 예. 6월 15일에 이슬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슬 양이 줄었다. 이게 이슬 양이.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새벽 이슬에 의해서 질병이 이 잎에 테두리에 물방울이 씻겼습니다. 지금은 이슬이 안 오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자기가 먹고 토해낸 물방울이 안 씻깁니다. 여기에서 들어있는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양이 뭐냐? 아미노산 단백질. 자, 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왜 나왔을까요? 배가 고파서. 뿌리에서 식물의 밥, 질소를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 잎으로 가져가는데 이 식값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식값이 1.5 이상이 돼야 질병이 거의 없는 단계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우스 오이가 1.2에서 녹균병이 오고 1.4에서 흰가루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그럼 우리는 그 수치를 갖다 이 식값에 대하면서 식물이 대사작용 양에 맞추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식값이 질소, 밥과 반찬이 정량이 되어 있는 이 식값에서 1.5 이상일 때는 요 여백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게 여기서 소화시켜서 이렇게 갔는데 뭘로 가는 아미노산맥이다. 그 다음에 이론에서 뭘 만드냐? 당분을 만들어줘요. 당분은 뭐라고 해요? 탄수화물을. 이 당분 양만큼만 함수량이 늘어나는데 낮에는 잎에 뿌리에서 가져와서 계속 축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분양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축축한 거는 꼭 수분만 날아가죠. 가져온 게 적으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가져가서 축축이 되면 잎이 진돗개로 두꺼워집니다. 아메죠? 그러면 저녁에 기공을 닫고 밤에 뿌리에서 간 양수분. 자, 밤에 간 양수분은 잎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지금 잎에 들어있는 당분 양이 부족하니까 잎에 있는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잎 끝에 있는 수문을 열어버렸어요. 이 맹물을 더 먹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설사해요. 뿌리가 설사하면 어떻게 돼요? 잎이 시들어요. 그래서 이 당분양하고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잎의 당분양이 많이 축축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잎 색깔이 진녹색으로 보여요. 자, 진녹색이 잎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잎이 얇은 건 오므리집니다. 안으로. 잎이 두꺼운 건 뒤로 뒤집어져요. 그 차이입니다. 잎이 두껍고 하면 뒤로 뒤집어집니다. 왜? 앞면이 살이 찌기 때문에 그래요. 잎 뒷면이 살이 찌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므려져야 돼요. 마늘은 이렇게 하트가 돼야 된다 그러죠. 잎 뒷면이 살이 찝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마늘, 대파, 양파 이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수들은 거의 대다수는 앞면이 살이 쪄요. 앞면이 살이 찌면 이렇게 돼 있으면
영양이 부실해야 됩니다. 요렇게 돼 있는 이파리들은 거의 대다수 여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여백. 여백 1획. 그리고 얇은 거는 요게 나왔다. 근데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무래도 단백질이 요 잎에, 사과나무 잎이 물기가 잘못 들어돼 있어요. 거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재배하는데 적합지가 아니에요. 그럼 얘들은 퀘벡이슬 오는데 재배하는 종이라는 거죠. 그럼 퀘벡이슬에 안 와도 되는 종들은 감나무라든지 잎이 반질반질합니다. 그건 잎은 안 사고 열매만 사고 그 다르게 돼 있어요. 동작들이. 잎이 거칠거칠해가지고 여백이 여기 묻으면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 단백질이 균을 먹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뭡니까? 갈반. 갈반이나 우리 사과가 비가 많이 오고 이래 넓적하게 썩는 거 있죠? 넓적하게 썩는 거. 요거 뭐라 그래? 탄저라 그러죠? 이 탄저가 아니고 요것도 부패병균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요 여백을 막 먹어서 그럽니다. 여백은 느리게 먹고 오리지널 또 탄저병은 온도가 25도에 온도 25도에 안개가 비가 오고 안개가 낄 때 비 오고 안개 낄 때 오는 탄저병은 쬐끄만해요. 그걸 날아올 때 안개를 타고 날아와야 되고 뚫고 들어갈 때 힘을 주가 저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 동작균 요것들은 지금 비동작균은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나랑몬에 벼잎이 어떻게 됩니까? 벌겋게 돼버리죠. 그러니 옛날에 과거에는 그게 안 된 이유가 이슬이 씻겨졌다. 이파리 계속 씻겼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온도값 때문에 밤 이슬이 없는 날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농약을 쳐야 될까요? 비료를 줘야 될까요? 맹물을 뿌리가 씻어야 될까요? 맹물 좀 씻어야지. 그러면 이제 미쉐 살수자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을 잡으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병을 잡으려면 이슬. 그 이슬을 매일 오라고 하는 고사진 할 수도 없고 기구제를 계속 지낸다고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을 우리가 못 만들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몰라 씹는다. 미쉐 그 다음에 쿨러.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살수장치 물을 만들어서 이슬을 만들자는 거죠. 그럼 이슬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이 제일 싫어요. 나비가 이파리 물 묻은 나무 밑에 알을 안 까. 왜? 부화가 안 되니까. 이파리 물방울 떨어지면 응애도 못 살아, 진딧물도 못 살아, 총채도 못 살아. 살놈은 없어. 동농예? 아니야. 동농은 질소 부족에서 일어난 겁니다. 질문한 거 있습니다. 그 고추라든지 아침 새벽에 그 분무기로 싹수해도 됩니까? 물을 맹물을. 그게 그게 똑같습니다. 지금 더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보다도 지금 나빠진 게 요렇게 해서 치유할 수 있는데 사과의 그 동농이라 그러죠. 그거는 세포가 얼어가지고 뒤에 쪼개집니다. 그리고 보드병 하는 거는 인산이 이동을 안 해서 뭉쳐서 보드병. 그래서 결국에는 사과의 그 동농하는 거는 동농이 아니고 얼어서 세포가 실금이 가는 거다. 얼은 게 얼어서 장에 일어나는 거니
감자가 땅 속에서 얼어버리면 감자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감자가 어릴 때 나갈 때 얼은 거. 그 다음에 자두가 어릴 때 얼은 거는 뒤에 크면 여기가 똑 떨어져 버려. 여기. 그 다음에 대추는 크다가 여름에 더워버리면 안에 꼭지가 떨어져. 이것도 대추도 여기 똑 떨어져. 여기 분리되면 대추도 맛이 없고. 그래서 사과가 얼어버리면 얼은 자리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추워서. 그거는 재배책학기가 아니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는 중이에요. 그럼 그 종은 어릴 때, 옷 필 때, 요 쬐끄만한 것들이 요 밑에 달려있을 때 요 털이 많아야 돼요. 여기 솜털이 많아야 되는데, 이 솜털이 작았어요. 솜털이. 그리고 강한 알칼리나 약을 쳐서 이 털에기를 지기면 안 돼. 이 털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목매심에서 이 털을 강화시켜요. 겨울에 탈수문, 가을에 단풍 들이기, 겨울 유막 코팅, 그 다음에 봄에 목매심에서 이 사과 꽃에 동농으로 키우려면 추위를 적게 타게 만듭니다. 그래서 추위를 적게 만들면 목매심이, 연매심이, 설탕이 다 필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놈을 더 따뜻하게 해주면 요게 안 챙겨요. 추워서 일어납니다. 네, 어떤 사과든 이름을 동몽으로 붙여놨는데 이름이 잘못돼가 우리가 경제적 손실이 일어날 때 많아요. 이름을 성을 잘못 붙였다. 이름 성을 잘못 붙였다. 그 말은 우리가 고추가 여름에 딸 때 여기 말라가 고추가 여기 시들어가 말하면 왜 칼슘 결핍 그러죠? 개뿔. 배가 고파서 시들은 놈이지 어떻게 칼슘 결핍이고 피로를 잡게 주시기 일어나지 이렇게. 그런데 칼슘 결핍을 고쳐야 돼. 뭐만 잘못되면 이놈저놈 받다 붙이가 장사에 몰라. 장사꾼들 많이 잘 들어가 디기들 뽕 별로 없어. 그 장돌뱅이 많이 잘 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잡상인들이 많이 생기면 나라가 발전이 아니고 나라가 망해버려. 장사들 많이 잘 들으면 득대는 득대인데 그 장사꾼들이 우리 장난 감자를 팔았단 말이에요. 마시다 팔아서 그 다음에 감자를 삶다가 냄비 태워 먹는 내 탓이죠. 그 장사 탓이 아닙니다. 장사는 감자를 파는 거지 아세인지 불 끄는 것까지는 파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거는 메뉴를 개발해가 가르치는데 뷰를 더 줘가지고 실패하는 거는 적격기가 없어서 뷰를 더 준 거고 모르면 살금살금 마차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에 왕창 줬고 애들이 고추 구멍 뚫어가 주는 것처럼 작은 양도 피해가 됩니다. 작은 양도. 그래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이 강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강의는 농약을 안 치도 되는 방법. 안 치려면 이런 방법이 매뉴얼이 있는데 당연히 처리하면서 농약을 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오래 할 때는 이 장치를 해가지고 물을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뿌리는 걸 얼마나 잘 뿌릴 거냐. 요 산수 장치가 고온에 뿌리면 사과 1소 햇빛이 타는 거 1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감 1소. 그리고 이제 아침 새벽에 뿌리는 물은 그러면 저녁 8시, 10시, 12시, 2시, 4시, 5시. 그럼 요렇게 물을 뿌리면 작년에 뭐 병이 없더라는 거예요. 함량이 우리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요즘은 미세살수가 더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분씩 뿌리면 6분이면 1시간 뿌려야 돼요. 8, 하나, 1, 2, 3, 4, 5, 6. 근데 아침에 뿌린 4시, 5시에 뿌린 요 물방울 속 물이 사과의 잎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씻어버리면 갈반이고 보시고 없다. 반대편이고. 그러면
살수 장치한 게 잘하면 고추 탄저병, 사과 탄저병, 단감 탄저병 요것들은 균이 균이 이렇게 크게 생기는 것들은 부패병균입니다. 요거 여백입니다. 그런데 찬찬하게 생긴 것도 있으면 찬찬하게 그건 온도 25도 때 생기는 날아와서 들거들어간 거예요. 그럼 작년에 같은 데는 이 작은 탄저병 없었습니다. 온도가 25, 비 올 때 25도가 되는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단감에도 병이 없었어요. 짜잔하게 생긴 병이 없었습니다. 크게 생긴 탄저병입니다. 크게 생긴 탄저병은 이식값이 요거 큰 거는 이식값이 1.5 이상이 되면 없어요. 이건 이식값이 여백이 없으니까 도장지 딸릴 것도 없어요. 이건. 근데 전염병 명령이 작년에 살균제 5번밖에 안 치거든요. 근데 단감에 탄저병이 2포기밖에 없었어요. 왜 탄저병이 2포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약한 놈과 비분을 적게 먹고 감이 먹는 양보다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여백 맞은 내지는 2포기라는 거예요. 이식값이 낮으면 분명한 거는 여백이 됐습니다. 고추 제거할 분들이 계시죠? 고추는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어도 탄저병을 안 합니다. 그럼 고추 가지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 탄저병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탄저병, 요거는 안 해요. 그 비율의 양 차이예요. 고추가 탄저병을 안 하는 거는 그 종이 지금 먹고 있는 양이 여백을 맺을 정도로 이 얇은 건 뚜껑이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추밭에는 비 오기 전날 연면시비 할 때 설탕을 넣어야 되죠. 고추는 설탕 넣는다고 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가는 과실수는 설탕이 때로는 복숭아 털에 먹이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설탕량을 못 늘리고 식물의 밥은 질소량을 늘리고 이식값을 맞춥니다. 호양 분석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크네. 강큰 남자가 몇 명 있네. 하나는 똑같습니다. 요소만 주면 되니까. 요소를 많이 드세요. 네? 요소를 많이 든다고요. 혹시 요소를 많이 주고 네. 네, 많이 그거 맞습니다. 밥을 줘야지. 반찬은 토양분석 하나하나 지금 많이 있으니까 거의 99% 똑같아요. 우리가 객토를 했거나 땅을 도둔가 아니다 하면은 거의 99% 우리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과다들이 다 많더라. 일부가 조금 차이 나는데 제주도에 가서 해수로 7년 전입니다. 요 백합의 기술을 가르치는데 아직까지 요소만 주고 있어요. 요소를 얼마나 주느냐. 작년에 한번 백합 뽑아내고 참깨를 심어가지고 200평에 일주일에 요소 한 포씩 줘요. 요소 한 포 주고 물 뿌려주고 또 6일날 가서 재보니까 또 필요가 없어. 또 200평에 요소 한 포 주고 또 물 주고 또 나무고 있어. 200평에 참깨가 일주일에 요소를 한 포씩 먹어. 그런데 비료 안 주면 배가 들었고 참깨밭에 비료 안 주면 병 들어가지고 못 씁니다. 참깨 요만할 때 한 병 될 때 이 식감만 1.5 이상을 맞추려면 참깨 병 하나도 안 돼. 근데 요소를 뿌려서 병 안 하게 만들 건데 우리는 참깨밭에 요소 좀 병 한다 그러죠. 작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이 잘못됐던 게 과학적으로 진보를 못했던 게 계절에 이식값이 없어서 그렇고 측정기는 측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요소가 좀 구입할 수가 없어서 요소가 없으면 대체로 뭘 주면 좋습니까? 잠깐 그거는 좀 질문이 애매한데 네. 요소가 첨기예요. 토양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추면 됩니다. 토양 수분은
그래서 계절의 이식값에서 0.3을 빼갔으면 됩니다. 계절의 이식값을. 이 계절의 이식값에서 0.3 정도를 빼갔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비료를 한 번에 왕창 굴러가지 말고 우리 적정량 맞추고 돼요. 그래서 질병이 없는 이식값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이식값이. 질병이 없는 이식값이. 질병이 없는 이식값은 1.5냐 계절의 이식값에서 제일 좋은 거는 0.3을 빼갔으면 되고, 우리가 지금 차광망을 하우스에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차광을 35%를 했을 때 이식값을 플러스 0.3을 해줍니다. 차광을 35% 차광을 했을 때는 이식값 0.3을 올려요. 그 비료 부분은 제가 답을 못 드리는 게, 제가 함부로 방송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차광을 앞으로의 하우스에 심은한 과수들이 상록과수, 제주도 밀감, 차광망 씌우도록 몇 년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가르치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업자들하고 이렇게 또 바꿔버려요. 35% 해야 되는데 50% 씌우가 뺏겠다, 이게 하고 있어요. 35% 씌우면 그냥 시작하면 일이 수그런데 50% 씌웠다가 뺏겠다가 뺏겠다가 씌웠다 이러면 나중에 되면 우리가 타이밍 놓쳤을 때는 장애가 일어납니다. 지금 과수가 하우스에 들어간 게 우리가 포도, 자두, 복숭아, 대추 이런 과수들이 하우스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간 이 과수들이 고온열상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고온열상장애. 그래서 고온열상장애를 막는 방법은 35% 차광을 과수 같은 게 1년에 8번 안 됩니다. 대추 같은 게 햇빛이 뒤집히면 땅바도 많이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추. 그리고 포도 잎이 뒤가지고 오글오글해지면 그걸 갖다 머리가 바이러들 그러죠. 그 가리가 하다 고온열상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광을 해줘서 좋은 일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병에 대해서 잠깐 하고 있는데, 이 병은 충은 물을 계속 뿌려버리면 싫어해가지고 도망가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하는 경향은 나와 균, 충, 식물 여기에서 같이 공생하도록 서로 같이 공생, 공존 이슬 놓고, 그럼 이슬이 있을 때는 과거에 병이 없었던 걸 다시 재현하자. 이슬. 그럼 이슬을 쓰게 되면 어떤 점이냐, 영양 이동이 많게 되면 비료 소모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럼 더 많이 큰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같이 겸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농약을 치냐 말아야 되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이서 수술을 하는데 한 시기는 언제? 여기 있네. 네. 시간은 아까 여기 써놨고, 시간은 여기 써놨고, 하는 시기는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몇 달입니까? 수술해야 된다. 시간 여기 써놨죠. 저녁 8시, 10시, 12시, 2시, 4시, 5시. 그렇지. 몇분만 돌려야 됩니까? 그래서 몇 분간 돌려야 되는 거는 잎이 물이 젖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살수레가 잎이 물이 젖으면 3분에 젖으면 3분을 나눠 가는 게 제일 전기시던 거 좋습니다. 그죠? 그럼 시간 타이머 맞출 때 처음에 거는 흠뻑 뿌리라. 제일 처음에는 8시에 처음 뿌리거나 더 빨리 뿌리도 해가 지면 더 빨리 뿌리도 된다. 나비들이 언제 다르던가요?
해지고 나면 나르죠. 불빛 따라오세요. 예, 해가 싹 기울이면 나릅니다. 나비들이. 낮에 밝을 때는 새가 잡아먹고 제비가 잡아먹고 잡아먹으면 안 나르. 나비가 알을 언제 까요? 밤에까지. 밤에 까면 지가 이파리 물 묻은데 까죠. 이파리 물 묻은데 알을 까면 나비 알이 부화 안 된다는 지도 알아. 응애도 알을 까면 물이 묻어 있으면 부화 안 된다 알아. DNA에서 알아. 진딧물도 새끼를 못 낳아. 물이 묻어 있으면 새끼가 죽어. 진딧물은 새끼를 놓고 진딧물은 응애는 알을 깝니다. 그게 다르죠. 진딧물은 새끼를 낳습니다. 진딧물. 개미가 물고 이동을 시켜주고 너놈들입니다. 개미가 진딧물 깍지벌레를 보호를 합니다. 네, 그 배설물을 당분을 받아 먹을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산수 장치를 앞으로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에 저희 농장에 가서 일부 집사하고 그러고 암기하고 이슬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슬이 안 생긴 이후부터 지구 온난화로서 생긴 병이다. 이해되죠? 그 병 원인은 여백이고, 자, 요 병에 대해서는 이슬농법으로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병은 대표님 저 질문 한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단감나무 유목을 좀 심어놨는데 해초 한번 심어가 실패해가지고 예. 가리교령을 좀 배웠으면 심어가지고 그 동해 예방 그 차원에서 아까 전에 보니까 유막 그걸 문자 보내드릴게요. 예, 예. 그 단순한 거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이 많은 식구들한테 답변 예, 알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전화 주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예. 예, 수리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지하수로 쓰느냐, 집적수로 쓰느냐. 지표수 쓰는 게 제일 좋고 영향이 많으니까. 지하수를 쓰면 이제 pH가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속에 우리가 철분이 많은 것들은 좀 안 좋지. 그 pH가 좀 중성에 가까운 지표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또랑물 치면 병 더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균이 있을 뿐이지 균의 먹이만 안 주고 균은 없습니다. 균면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균이 살고 있어도 내가 죽이지 말고 니도 살고 우리 사과를 먹지 말고 우리 단감을 먹지 말고 그 선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선을. 네, 됐죠? 교수님, 김관 씨는 이제 목민 씨는 다 했는데 네. 상소도 4월 초에 해야 되거든요. 목면 시비할 때 예, 식용유 퐁퐁을 넣으면 된다. 예, 그거 했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 상소도 안 해도 됩니다. 예. 그 식용유 퐁퐁을 넣거나 이걸 넣거나 이게 꼭 안 되면 기계유제 넣어야 된다. 그 양을. 그런데 그걸 기계유제 5 내지 10리터를 쓰면 됩니다. 기계유제. 혹시 그린 사용 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약들은 뭐 좋습니다. 다 이제 그런 관계.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소비자가. 그럼 정도만치도 또 한번 좋으면 뻥커다라가 물 뿌리고 싶어. 농약 친다고 힘들고 SSD 고친다고 힘들고 그거 많으시냐고. 그죠? 그러나 처제 시험할 때는 농약 쓰라. 근데 과거에 우리 1960년대 감나무 이마땅 마을에 있던 거 홍시 따먹으러 가거나 없어요. 벌레 먹은 거 가을에 홍시 든 거 잘 가야 따먹지. 안 그러면 나무들 이빨 좀 베어놓고 하지. 며칠 있다 가서 오늘 홍시 몇 따먹으려고. 그것처럼 이슬 농법이 우리는 앞으로 많은 혜택이 됩니다. 우리 회원들 면경 중에서 수산에서 밀양 수산에서 딸기 모종에 1시간에 아니면 30분에 15초씩 물 뿌릴 거니까 벌레고 균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기 모종에다가 매일 물 뿌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배운 놈이니까 물 뿌리면 병이 있다 그러죠. 비 오면 병생이다 그러죠. 비 오면 병생이하고 비 오고 난 뒤에 잎 두께가 얇아져서 날씨 따뜻해서
이슬이 안 와서 병이 생긴 거예요. 그 염액은 나왔잖아요. 그 차이. 대표님, 예. 그 목면 시비할 때 기름 소독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 기름 소독을 같이 목면 시비에 봄에 보통 2번 하는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목면 그 기름 소독은 한 번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장을 봐야 되는데